네.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봤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종합문제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274페이지 종합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종합문제를 어디 푼다? 엑셀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274페이지 일단 문제부터 간단히 봅시다.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다. 언제? X1년 1월 1일 재무상태표니까 X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와 동일하겠네. 일단 기중에 거래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수정사항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거래가 있다. 회계정책이 아래와 같다. 상품은 총평균법으로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쓰겠네요. 차량 운반구는 원가 모형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겠다라는 정도는 인지가 되겠죠. 물음 1, 2, 3, 4 간단하게 말해서 뭐다?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다 해봐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옮겨와 있는 상태다. 다시 현재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엑셀 파일로 옮겨와 있는 상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 재무 상태표랑 얘랑 같은 거고요. 옆에 회계 정책을 옮겨왔고 거래를 미리 좀 가져왔어요. 우리 거래를 좀 붙여서 볼까? 붙여서 봐도 돼. 붙여서 봅시다. 이렇게 거래가 좀 나와 있다. 참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계 순환 과정이 분개를 해야 되지. 거래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나서 전기를 하고요. 자, 미리 제가 좀 양식을 적어 왔는데요. 이렇게 전기하기 직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전기하기 직전에 이미 기초금액이 들어와 있지. 전기 2월이라고 안 적었다. 이제 우리 총계정원장 전기하는 방법 다 배웠으니까 기초라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납득이 돼야겠죠. 상품 계정 기초에는 10만 원이, 상품 평가 충당금 기초는 0원이, 토지 기초에는 50만 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그러면 시산표를 작성하기 앞서서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요 자산부채 자본에서 분개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시산표 금액이 들어와 있겠지. 현금 20, 매출채권 30, 상품 10, 토지 50, 매입 채무 13만 원, 차입금 35만 원, 자본금 50만 원, 이익잉여금 12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계도 차변에 110, 대변에 110이지. 여기도 차변에 110, 대변에 110이 들어와 있는 거지. 합계로 보아도 같다. 그러니까 이 합계는 또 뭘 의미한다? 여기에 있는 이 차변 합계들을 다 모은 것과 같다. 각 계정 과목을 이렇게 모았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조금 안 보이겠지만 대충 요 자산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산의 차변 합계는 기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만큼이 돼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보기 전에 결국은 분개를 먼저 해야 한다. 그쵸? 분개 하나하나 해보죠. 자, 우리 결산수정 분개를 포함하라 했으니까 만약에 결산수정 분개가 할 게 있다면 그냥 기초에 해버리자. 결산에 모아서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도 되겠지. 자,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 원, 액면 이자율 8만 원, 시장 이자율 10%, 연 이자 지급 1회, 3년 만기 회사채를 공정가치로 발행했대. 오케이. 그럼 현금 흐름부터 한번 파악해 봐야겠네. 그죠?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보면 자, 일단 8만 원, 8만 원, 8만 원 그리고 얼마? 여기에 100만 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 할인해야겠죠. 우리 기존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3기간 10%의 현가가 0.7513일, 연금 현가가 2.4868호니까 이걸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3기간, 그치? 100만 원 곱하기 0.7513일 그리고 8만 원 곱하기 2.4868호 해서 얘들의 현재 가치인
950258이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결국은 사채의 발행 금액이 되겠지. 그죠? 우리 하도 많이 해본 거라. 자, 그럼 여기에 현금 950258이 적힐 거고 여기에 사채 950258로 적으면 안 되겠지. 사채 100만 원으로 적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100만 원과 95만 원 차이인 49742가 들어와야겠지. 그럼 그대로 우리 분개하면서 뭐 한다 했지 원래? 바로바로 전기한다 했지 원래. 분개하고 다 전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자동으로 물려서 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 조금 눈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전기를 한번 해보죠. 현금이 뭐 때문에 증가했죠? 사채 발행해서 950258. 이제 똑바로 사채 이렇게 적지 말자고. 현금이 왜 증가했는지 그냥 적자는 거지. 그럼 이제 대변의 기초 사채는 0원이었지만 현금이 950258이 들어왔다. 그지? 이렇게 적자? 아니지. 발행!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도 발행! 49742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차변 합계가 얼마야? 차변에 현금 봐요. 현금 차변이니까. 그치? 아이고. 차변에 현금이지. 950258. 차변에 현금이지. 대변에 100만 원. 사채 대변에 10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차변에 49742.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4974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차변의 합계와 여기에 있는 대변의 합계가 동일해지겠지. 분계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10%의 이자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10%만큼 결산 수정 분계를 해봅시다. 사채 발행 금액은 950258이었으니까요. 여기에 10%인 950226만큼이 이자 비용이 될 거다. 그리고 현금 얼마 지급하죠? 현금 8만 원. 이 차이가 뭐다? 이 차이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이지. 즉 여기가 뭐다? 액면이자 아니지. 유효이자가 되는 거고 액면이자는 뭐예요? 현금이지. 얘가 뭐예요? 상각이자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자 비용은 항상 유효이자율을 인식하는 거다. 그러면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8만 원이 나갔죠. 뭐 때문에? 이자 지급 때문에. 그리고 사채는 변동 있나요? 없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으로 인해서 15016만큼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지. 왜? 부채 차감 계정이니까. 부채 차감 계정이 증가하는 건 차변이고 부채 차감 계정이 감소하는 건 대변이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굳이 여기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반대쪽이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으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적어도 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적고 상가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의미를 표현하는 게 총계정 원장이지 반대 계정 과목을 적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에도 이자 비용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액면이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자 지급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그럼 우리 액면이자랑 상각이자로 적어볼까? 상각이자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년치 회계 처리를 다 했다. 얘는 그죠? 1년치 회계 처리를 다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네. 보험료 1월 10일에 보험료 2년 3만 원을 지급했는데 15,000원은 X 1년분이고 15,000원은 X 2년분이겠네. 그러면 우리 선급 보험료라고 해서 그죠? 3만 원. 현금 얼마 나갔어? 3만 원. 30만 원이 됐네. 근데 선급 보험료 중에 15,000원은 X 1년 보험료다라는 거지. 지금 X 1년 결산 수정 분기 같이 하자 했다. 그죠? 그냥 회계 처리할 때 결산 수정 분기가 존재하면 같이 해버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전기 끝난 거지. 전기 끝난 건 색깔 좀 바꿔봅시다.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선급 보험료 한다고 3만 원이 나갔다. 그죠? 전기 끝냈고. 그럼 선급 보험료가 기초에 없었지만 뭘로 인해서?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선급 보험료가 3만 원 증가했고 보험료 인식으로 인해서
15,500원만큼 감소했죠. 지금 뭐 한 거죠? 요거 성급보험료 차변에 기록한 거고, 그지? 요거 성급보험료 대변에 기록한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를 또 인식해 줘야겠네. 보험료 15,000원이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험료 차변에 선급보험료 인식하면서 15,000원 인식한 거지. 그쵸? 이해되겠지? 자, 넘어와서 매출 채권 30만 원 중에 얼마 회수했다? 30만 원 중에 30만 원 다 회수했나 봐. 원래 기초에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다 회수해 버렸네. 그러면 현금 30만 원, 매출 채권 30만 원. 그치? 회수했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지. 자산의 감소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어요? 회수해서 3. 여기에 현금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회수 이렇게 적자는 거지. 여기에 채권 회수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매출 채권이라고 적을 필요 없다. 알겠죠? 자, 매입 채무중 얼마를 지급했대? 매입 채무중 13만 원을 지급했대. 그럼 매입 채무가 감소하니까 차변에 오고요. 부채 감소 차변, 현금 지급했으니까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그럼 얘도 똑같이 현금 채무 지급으로 13만 원 적고요.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적겠어? 회수가 아니라 지급이라고 해서 13만 원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은행 차입금 중 10만 원을 상환했대요. 은행 차입금 중 10만 원을 상환했대. 내가 여기엔 색깔 안 쳤네. 미안합니다. 여기도 색깔 쳐줄게요. 은행 차입금 중 10만 원을 상환했다라고 하니까 차입금이 10만 원 감소하면서 현금도 10만 원 감소하는 거지. 그럼 현금이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10만 원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으로 인해 10만 원 감소한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 현금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차량 운반구를 얼마에 취득했다? 100만 원에 취득했다.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 그지?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에 현금 취득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건데 얘는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발생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같이 일단 회계 처리하자라는 거지. 그치? 같이 회계 처리하면 얘는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해요?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빵. 그러니까 1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그지?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6 나누기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6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를 1월 1일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감가상각비 해서 얼마입니까? 10만 원이겠지. 감가상각 누계로 10만 원 해주면서 이제 전기해줘야겠지. 현금 100만 원은 차량 구입으로 100만 원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차량은 현금 구매로 1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해야 될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로 인해 대변에 10만 원 증가할 거고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 적읍시다. 이렇게 증가하겠지. 하나하나 계속 적어주어 가는 거지. 이것도 전기가 끝났다. 그치? 그리고 12월 31일 직원에 대한 10만 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대. 그럼 얘는 뭘로 인식하죠? 급여. 미지급 급여 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원래 10만 원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대. 그러니까 줄 의무가 남아 있으니까 급여로 인해
10만 원이 미지급급여가 증가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급여도 10만 원 미지급급여로 인해 1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3만 원이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자 비용 3만 원, 미지급 이자 3만 원. 자, 다음 게 또 뭐다? 토지가 있네. 그럼 이자 비용부터 인식하고 오자, 우리. 이자 비용 인식하고 오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로 인해 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차변이지. 비용은 차변이니까 차변에 기재하는 거다. 그지? 미지급 이자의 대변에 미지급 이자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 이자 비용 때문에 3만 원이 발생했다. 자, 그리고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다? 60만 원이다. 토지가 공정가치가 60만 원이면 무조건 60만 원으로 기재하나요? 아니요. 뭐 때문에? 토지가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공정가치를 인식해줘야 되는 거지. 원래 얼마였는데? 50만 원이었는데. 자, 원래 그럼 토지는 얼마였는데? 5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늘려주자. 그러면 원래 기존의 재평가 잉여금이 재무상태표상 없었지. 봐봐. 재무상태표상 지금 재평가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토지는 취득원가는 70만 원이며 현재 X1년 초에는 50만 원을 적겠다면 마이너스 20만 원 내려온 거니까 6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단기 순이익으로 올라갈 건데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건 0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인식해 줘야겠죠. 그죠? 그럼 토지 10만 원을 증가시킬 때 재평가로 인해 10만 원 증가했다. 재평가 잉여금은 토지로 인해 1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대망의 상품 거래네. 그치? 상품 거래. 그러면 우리 상품 거래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들이 뭉쳐지는 거지. 그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뭉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잠깐 요거 좀 줄이자. 여기 기초재무상태표 110만 원에서 분계를 다 더해서 여기에 있는 전기 원장에 있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로 구성되는 거지. 여기 이해되겠지? 여기 지금 145만 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지. 요게 요건 거지. 그죠? 이해되겠지? 자, 이제 그러면 상품을 한번 봐보자. 상품 관련해서 다음과 같다. 근데 실제 200개고 감모 10개 중 10개가 정상 감모다. 예상 판매 가격은 1,100원이며 예상 판매 비용이 1,050원이다. 그럼 여기서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일까? Net realizable value. 그죠? 는 예상 판매 가격 빼기 예상 판매 비용인 1,050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 금액이더라 라고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재고 자산의 정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돼 있네. 우리 기준 회계 처리부터 좀 해볼까? 상품은 우리가 여러분 잘 봅시다. 상품 뭐라고 돼 있어? 총평균법이라고 적혀있지. 총평균법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실지재고조사법과 다시 실지재고조사법과 가중평균법을 섞은 거지.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이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지? 매입 써야 되는데 우리 매입 쓰지 말고 상품 써보자. 알겠지? 상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상품이라고 쓰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겠지. 몇 개? 200개 1,150원이래. 그럼 23만 원어치 현금 주고 23만 원어치 구매했다. 실질재고조사법도 현금 써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나? 오케이, 미안합니다. 잘 안 보였겠네. 그리고 7월 1일에 매출이 있었대. 오케이, 7월 1일에 매출이 있었는데 매출 단가가 얼마래? 1,800원이래. 200개 팔았는데 매출로 200개 1,800원에 팔았다는 거지. 그럼 현금이 똑같이 들어왔겠지. 근데 이때 매출원가 처리한다고 안 한다고? 매출원가 처리 안 한다고. 다시
계속 기록법은 매출을 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해 주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을 한다고 해도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쿵쿵거렸네. 미안합니다. 소리가 좀 들어갔겠네. 자, 9월 1일 날 똑같이 매입했지. 9월 1일 날 매입했는데 얘도 상품 300개 1,300원 현금 주고 구매했다라고 기록하고 똑같이 10월 1일에 매출을 했어. 얼마에 매출을 했을까? 10월 1일 날 150개 2,000원을 매출했네. 그죠? 뭐야?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어이구, 미안합니다. 2,000원에 150개를 팔았으니까 3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기말 전까지 뭐만 하는 거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샀던 것에 대한 원가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 전개해볼까? 네, 전개해봅시다. 상품 차변에 뭐라고 돼요? 매입, 매입 되겠지. 얘는 4월 1일 매입, 얘는 7월 1일 매입. 이렇게 적히는 거지. 얼마가? 23만 원. 자, 하나하나 적읍시다. 미안합니다. 상품 23만 원. 그치. 그럼 또 매입한 게 또 뭐야? 상품 39만 원. 상품 대변 기재됐나? 하나도 기재 안 됐지, 기중에.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현금 대변에 뭐 적히는 거야? 매입 적히는 거지. 혹은 상품 매입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23만 원 더하기 39만 원만큼 여기 현금이 나간 것만큼 기재해 준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쌤, 현금 이거 대차가 안 맞는데요? 매출 안 적었잖아. 매출 적으면 또 달라지지. 그럼 또 현금 매출 이렇게 해서 얼마 적어야 돼요? 36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대차가 이렇게 구성되겠지. 자, 그리고 매출이 36만 원과 30만 원이 어디에 적혀야 돼? 밑에 이쪽에. 그죠? 30만 원과 36만 원이 36만 원과 30만 원이 매출해서 현금 매출해서 뭐 현금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힌다는 거지. 됐다. 그죠? 이제 좀 타이트하게 보이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는 적었는데 그 다음 뭘 안 했어? 결산 수정 분기를 안 했네. 그지? 결산 수정 분기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해줘야겠지. 여기에 뭐를? 매출 원가를. 그러니까 첫 번째, 판매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 이게 뭐야? 판매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 그 다음 뭐야?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셋 다 있어야 한다. 그럼 얘를 일단 계산을 먼저 해봐야겠는데 얘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장부상은 250개래. 왜? 100개 더하기 200개 빼기 200개 더하기 300개 빼기 150개 하니까 250개래. 오케이. 250개 1,200원인 거 알겠어. 그리고 실제로 재고가 몇 개라? 여기 있네. 200개래. 실제 재고가 200개. 단가 얼마? 1,200원. 얼마입니까? 24만 원이지. 근데 정상 감모가 몇 개라고요? 10개고요. 그럼 나머지 40개가 비정상 감모겠네. 단가는 전부 같으니까 정상 감모 금액과 비정상 감모 금액이 나뉘겠지. 얘는 뭘로 인식하라고? 매출원가로 인식하래. 지금 적혀있지?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로 인식. 평가 충당금이다 이건. 자, 비정상 감모 손실은 뭘로 인식해라? 기타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러면 판매된 것과 감모를 같이 한번 인식해 보기도 하고 따로도 인식해 봅시다. 전부 다 팔렸다고 해야 되지. 그럼 상품 차변에 얼마 있는 거야? 72만 원. 그러면 상품 차변에 얼마 있다고요? 72만 원. 이렇게 적어도 되지. 기초에 상품 10만 원과 그리고 매입한 게 얼마야? 62만 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초 매입 이렇게 적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상품 이렇게 좀 적자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했다? 다 팔았다. 싹 다 팔았다.
그런데 상품 얼마는 남았다? 24만 원만큼은 남았다. 자, 일단 간모를 다 더해보자고. 간모까지 있는 상태로 가자는 거지, 지금. 자, 상품 24만 원 남았다. 그럼 매출원가 얼만데? 72만 원 다 판 줄 알았는데 24만 원 안 팔았다. 48만 원이다, 매출원가가. 그런데 매출원가가 4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 왜? 여기에 있는 정상간모는 매출원가가 맞는데 비정상간모는 기타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48,000원 이렇게 돼야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얘 빼야 되더라 이렇게 적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 했던 대로 해보자는 거지. 매출원가 원래 얼마? 72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이 얼마? 일단 30만 원. 이게 뭐야? 장부상 판매재고라고. 매출원가 다시 30만 원. 이게 뭐라고요? 장부상 판매재고. 자, 그리고 간모라고 해서 여기 뭐 하자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얼마? 매출원가 얼마? 12,000원. 간모 손실 얼마? 48,000원.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지. 상품이 얼마? 6만 원이 빠지더라 라는 거죠. 뭐 어디 보고? 여기 보고. 매출원가가 12,000원. 기타 비용이 48,000원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 먼저 인식을 해줘 볼까? 자, 얘 전개 어떻게 해요? 얘 전개 봅시다. 상품이 감소했대. 매출원가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리고 다시 상품이 증가했대. 매출원가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순액으로 적은 경우에는 여기가 판매된 재고의 금액만큼만 적히겠지.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공부했던. 그럼 얘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게 뭐라고? 기초의 상품. 이게 뭐라고? 매입한 상품. 이게 뭐라고? 기말 재고. 이게 뭐라고? 판매된 재고. 장부상. 실제가 아니라 장부상 판매된 재고라는 거지. 하지만 괄호를 다 지워보면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원가 회계 처리도 하러 가야겠지. 뭐 때문에? 상품 판매로 42만 원 만큼 매출원가 차별이 온다는 거지. 아까는 72만 원에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적을 필요 있냐라는 거지.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간모도 회계 처리해야겠다. 전기해야겠지. 간모는 상품이 얼마가 빠졌다고? 6만 원이 빠졌다. 뭐 때문에? 매출원가와 간모 손실 때문에 12,000원, 48,000원 이렇게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정상간모. 그러니까 정상간모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여기 판매 재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단지 매출원가 써도 된다라는 거지. 상품 간모 손실 차변이 얼마라고요? 비정상 간모로 48,000원 이렇게 적힌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12,000원 어디에 적었지?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상품 6만 원 어디에 적었지? 여기에. 매출원가 어디에 적죠? 여기에. 뭐라고? 정상간모 12,000원. 여기에 비정상간모 48,000원을 여기다 적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 보려고 하니까 순실현 가능가치가 얼마? 1,050원. 수량 몇 개? 200개. 단가 얼마 떨어졌어요? 150원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평가 충당금이 3만 원인 거지. 근데 기초의 충당금이 기초에 충당금이 없다. 그지? 상품 밑에 충당금이 없으니까 평가 충당금 3만 원. 상품 평가 손실인데 얘도 뭘로 한다? 매출원가로 기록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품 평당 충당금이 매출원가로 인해서 3만 원이 증가하고 매출원가는 평가 손실로 인해서 3만 원이 증가하는 거지. 지금 뭐 한 거예요? 분계와 전기 끝낸 겁니다. 자, 분계와 전기가 어떻게 됐다고? 끝났다고. 이해되시겠지? 자, 여기까지 분계도 했고 여기까지 전기도 끝난 거죠. 상품평가 충당금 3만 원, 매출원가 3만 원. 이렇게 끝이 난 거지.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얘들의 대변과 얘들의 차변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산표에 집어넣어야겠지. 시산표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들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분계가 차대가 안 맞다라고 뜨네. 여기 감모손실이 아니라 상품 감모손실 이렇게 좀 써봅시다. 상품 감모손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쓰면 어떻게 된다? 전기된 내용들을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계가 꽉 차 있고 합계가 꽉 차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시스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이해되겠죠? 분계하고 전기가 되는 게 분계만 치면 회계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물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계는 어떻게 물려 들어가냐? 자, 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는 했다 분명히 그죠? 자, 분계를 보면 여기 있는 분계장에서 현금을 반환해서 차변에 더하고 분계장에서 대변을 반환해서 대변에 더한다. 혹은 또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있는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를 전부 집계시킨다는 거지. 지금 자산 계정의 차대변, 부채 계정의 차대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쵸? 이해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합계의 차변과 합계의 대변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겠지. 잔액의 차변과 잔액의 대변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분계를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거다. 그러면 밑에 전기의 합계와 전기의 자, 전기도 우리가 차대가 안 맞을 때는 위에 거랑 확인하면 되겠지. 위에 거랑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틀렸는지 검증도 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상품 30만 원이 차이가 좀 나네. 그죠? 자, 이자 비용에서 얘가 왜 그치. 이자 비용을 3만 원만 기재했는데 원래 어떻게 이것도 기록해야 되는 거지. 쌤이 실수로 요 하다가 빠뜨린 거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실제 업무에서는 손으로 하지 않고 분계만 기록하면 자동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뜨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 차변도 뭘로 기억해야 돼? 여기에 95016 해서 뭐 액면 이자 8만 원, 상각 이자 15016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 거지. 이자 8만 원과 15016이 현금, 액면이자, 사할차, 상각이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다? 여기도 차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산표가 다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 시산표를 다 만들었다면 합계는 기초 더하기 분계 또는 여기 있는 전기에 있는 원장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다 끌고 오고 잔액은 자산은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비용도 차변에 남기는 거죠. 그렇게 시산표로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대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부채도 그대로 옮기고 자본도 그대로 수익도 그대로 비용도 그대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잔액 시산표상에서 대차도 딱 맞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지?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분계했고요. 결산 수정 분계도 같이 해버렸지 그냥. 그 상태에서 전기가 이루어지고 합계 잔액 수정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이 수정 후 시산표를 바탕으로 차대 검증을 했지. 시산표가 뭐였지?
시험 삼아 계산해 보는 거지. 차대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수익은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없어지고 비용은 대변에 기록함으로써 없어지는 거지. 원래 요 차이가 여러분 요 차이는 원래 이 집합손익으로 기록했는데 우리 요번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기록해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이 차이가 이익잉여금에 그대로 인식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재무상태표 상에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했다. 그죠? 여기가 그대로 갖고 와줘야 되는 거지. 아무 핑계 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자산부채 계정은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다만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어떻게 들어와요? 포괄손익계산서 형태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지금 재무상태표만 들어오면 차대가 당연히 안 맞죠. 왜요? 이익잉여금을 반영 안 했지. 어떤 이익잉여금을 금방 마감분계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 들어와 준 거지.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 대차가 당연히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지.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작성되고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을 손익계산서는 우리 여기서 책에서 보자. 그렇지?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이렇게 작성되는 거지. 아까 지금 금방 요걸로 분계가 재무상태표까지 뽑아져 나오는 과정을 한꺼번에 설명한 거죠. 그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이쁘게 기록된다 라는 거였지. 자, 종합문제까지 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요 종합문제 엑셀로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엑셀을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어떻게 기록하면 돼요? 엑셀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기록된 애들을 어떻게 해라고? 기록 한번 해보라고. 상품, 여러분 요 상품 한번 봅시다. 마무리로 상품만 보자. 얘 봐봐. 상품이랑 상품평가충당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분석한 거였어? 자, 요거 좀 따로 가져와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얘를 금방 전기할 때는 나눠서 봤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본 거지? 여기 있는 D말에 지금 마감을 안 한 상태지. 마감을 안 한 거잖아. 원래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마감 분계하면서 여기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이 뭐가 와야 되죠? 462000. 그지? 이익잉여금이 660000. 너무 작네. 미안합니다. 작게 보고 있었네. 자, 여기도 이익잉여금이 그렇지. 지금 수익 비용 계정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마감 분계로 인해서 이렇게 마감되는 거라고. 48000.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폐기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차대가 맞으니까 싹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계정에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얘들은 감소했네. 미안합니다.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아까 얼마가 감소했었지? 여기 나오지. 190026이 감소했지. 이익잉여금이. 그렇지? 그럼 당기순이익이 당기순 손실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다. 자본의 감소, 차변 이렇게 작성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아까 시산표 물려있던 잔액에 아까 그대로 물려있었잖아. 시산표가. 그러면 얘가 재무상태표 금액이 되겠지. 마감분계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시산표 보시면 마감분계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전부 잔액만 남고 수익 비용이 제로가 됐지. 자, 위에 시산표는 뭘로 했죠? 기초에다가 분계를 더한 건데 마감 분계가 아직 안 더해져 있어서 수익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밑에 시산표에는 원장을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원장의 마감 처리를 통해서 수입 비용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 금액들과 자본, 이익잉여금 마감이 쳐져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상품 계정을 마감한다고 치면요. 원래 차기 2월이라고 해서 대차 차익이 72 곱하기 요렇게 마감하는 거고, 여기도 그냥 차기 2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상품 계정으로 돌아와서 여기 기말이라고 해서 원래 얼마라고? 24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여기도 기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요 두 개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분석할 수가 있다고.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얘 기말끼리 올려.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올라가니까, 자,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자는 거지. 근데 반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3만 원, 마이너스 3만 원으로 가자는 거지. 그지? 얘는 이 위로 올라가야지. 자기 자리 위치로 올라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차대가 동일하다. 기초금액은 빵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고. 우리가 봤던 게 결국은 뭐다? 이게 판매재고분, 평가손실분, 감모손실인데 정상, 감모손실인데 비정상. 이렇게 상품 계정을 분석했던 거지. 상품 평가 충당금을 없애버리고. 이해되겠죠? 이렇게 봤던 거다. 그게 요렇게 표시가 되겠지. 우리 상품 계정으로 보면 차변과 대변 요렇게 보이겠지. 요렇게. 이해되겠죠? 수량과 단가까지 기록하면 요렇게 보이겠지. 어허. 아니, 이봐. 기초에 10만 원이었지. 그 10만 원이 뭘로? 100개와 1000원으로. 매입은 23만 원, 39만 원이었는데 23만 원, 39만 원. 그지? 여기 아까 기록한 금액 다 나와 있는 거지, 여기에. 이해되겠지? 이 금액이 이 금액이다. 자, 우리 회계 원리에서 종합 문제까지 좀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요 재무상태표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그리고 이자 비용 등등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번 구분 한번 해보죠. 제대로. 이왕 하는 거 다 해보죠. 아이고. 자, 여기서 토지와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가 되죠? 유동자산이 아니라 얘는 뭐야? 비유동자산이지. 그지? 그리고 위에 있는 채권과 현금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다. 부채도 사채는 어떤 부채요? 비유동부채. 그죠? 쌤이 왜 하고 있냐면 요 뒤에 있는 재무비율 때문에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채에서 위에 부채는 유동부채, 밑에 사채는 우리가 아까 2년 뭐 이렇게 발행했었잖아. 그러니까 비유동부채가 되겠지. 왜? 기말 현재 2년이 남았잖아. 상환기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종합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종합문제 다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론 재무비율 분석이라는 걸 볼 건데, 우리가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활용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유동부채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있었지.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여러분, 유동자산의 뜻은 뭐였지? 1년 이내에 받을 돈. 정상영업 주기를 뺀다면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될 돈이지. 그럼 유동자산이 커야 돼? 유동부채가 커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년에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극단적으로 돈 없으면 토지 팔고 차량 팔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유동자산을 현금화해서 운영하는 거지, 비유동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 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도 해요. 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면 우리 지금 해볼까? 간단하게. 자, 유동자산의 합계. 자, 유동자산의 합계가 37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의 합계가 미안합니다. 유동부채의 합계가 38만 원이죠.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라서 그렇긴 하지만 유동비율이 1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내년에 들어올 돈이 37만 5천 원 정도인데 내년에 나가야 될 돈이 38만 원이더라. 물론 이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인지 단기 차입금인지 말은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얘가 단기 차입금이라면 내년에 38만 원 나가야 된다. 근데 37만 5천밖에 안 들어온다. 즉, 이 기업은 유동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유동비율이라는 비율로 좀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재무비율 분석 볼 거예요. 이쪽은 좀 재밌어요. 그리고 재무비율 분석 보고 나서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면서 읽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가 재무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